자, 네 번째로 형상함수와 적분점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오늘 쭉 어떤 거를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요소 포뮬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막 뭐 재료 비선형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기하 비선형은 어떻게 포뮬레이션이 들어가는데 뭐가 조정이 돼서 뭐가 어떻게 된다 막 설명을 막 드리고 싶었는데 투머치 할 것 같더라고요.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 해석을 하다 보면 이걸 몰랐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꽤 있다 싶은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형상함수 그리고 적분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은 다분히 이론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해서. 일단 형상함수는 제일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일단 트러스 요소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절점이 두 개 있는 저차 트러스 요소가 있는데요. x1, x2 절점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두 절점의 거동 가지고 이 가운데에 있는 거동을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어떤 임의점에서 이 x라는 점에서의 거동을 알고 싶어요. 이 점에서의 변위, 이 점에서의 부재력, 이 점에서의 응력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변위가 1이고 이쪽 절점에서 변위가 2가 생겼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 변위가 1이 생겼으니까 이 부재는 1만큼의 양수로 이제 양수가 인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재는 이쪽이 1 가고 이쪽이 2만큼 갔으니까 1만큼 늘어난 인장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 특정 x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 늘어난 양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이제 저차 요소인데 이거를 선형적으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1만큼 늘어났을 때는 얘는 안 움직이고 얘가 1만큼 늘어났을 때 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한다 해서 얘가 1 갔으니까 이 점에서는 여기에 비례해서 뭐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겠죠. 이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비례식으로. 거꾸로 얘가 1만큼 갔을 때는 얘가 어느 정도 변이가 생긴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바로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변이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쪽이 1 움직이고 이쪽이 2 움직이었다면 얘는 쭉 이런 식으로 이제 변이가 발생을 하고요. 길이에 따라 정 가운데라면 이 값은 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10%만 갔으면 1.1, 90% 갔으면 1.9가 되겠죠. 변이가 이런 식으로 함수화 시켜가지고 가운데 부분에 어떤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 전체에 걸쳐진 에너지를 양 끝점에다가 이산화 시켰는데 그러면 거꾸로 나중에 결과를 얻을 때는 이산화된 결과를 가지고 가운데 점을 유추해야겠죠. 그럴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함수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산화 시킬 때 또는 이산화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가운데 어떤 보관을 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식화해서 이 형상함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상함수는 또 어떤 가정적인 이제 어떤 가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형상함수는 이제 고려되는 형상함수는 이제 절점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1번 점점이 움직였을 때 어떤 형상의 가정, 2번 절점이 움직였을 때 이런 어떤 형상적 가정. 그래서 절점마다 함수가 하나씩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 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n1은 1번 절점이 움직였을 때 형상함수, n2는 2번 절점에 대한 형상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실제 변이값과 2번의 실제 변이값에다가 형상함수 값을 곱해서 더하면은 그 임의점인 이 점의 x에서의 실제 변이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돼요. 그래서 형상함수를 계산할 때는 고려되는 점에서는 1, 그 외의 점에서는 0. 뭐 이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형상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함수화 시켜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여기에 원점이라 그러면 쭉 올라가니까 그냥 크 사이고요. 얘는 1에서 음수로 기울기로 가니까 1 마이너스 크 사이. 두 개 더하면 항상 1이 돼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점과 절점 사이에 보관을 하기 위한 함수를 형상함수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상함수가 그럼 직선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얘는 곡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두 점 사이가 선형적으로만 어떻게 변하는 물리적인 어떤 양이 선형적으로만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소가 큰 경우 아주 큰 형태의 요소는 이 점에서 저 점 사이가 변화무쌍하게 되겠죠.
일정하게 증분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곡선으로 돼 있을 때 봅시다. 고차 요소는 세 절점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이제 저기 다항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은요. 세 개의 점, 세 개의 기지값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는 2차 함수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점이 세 개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절점에서 각각 변이값이나 반력값 또는 다른 값들이 물리적인 양이 나오겠죠. 그 양을 가지고 가운데 점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형상함수를 이제 만들 건데 세 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형상함수를 2차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x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가 2차 함수가 되겠죠. 풀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형상, 즉 고려하는 점에서는 1, 나머지 점에서는 0을 만들도록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가운데 점에서는 n2가 되겠죠. n2는 고려되는 점에서는 1, 나머지 점에서 0이 되니까 이런 형상의 이제 포물선이 되고요. n3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개 다 더하면 이렇게 일정한 형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함수를 사용해서 임의점에서의 응력이나 임의점에서의 좌표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물리량도 알아낼 수 있지만 좌표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좌표를 구할 때는 이 함수가 이제 입체적으로 생기면 그래서 장 문제가 됩니다. 필드 문제가 되는데 좌표 장이 생기겠죠. 이 함수에 의해서. 끝점의 값들, 좌표 값들만 가지고 가운데 점의 좌표를 추정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 좌표장 함수를 통해서. 얘는 변위장 함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변위값을 통해서 변형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좌표장과 변위장을 같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를 등맥의 함수를 사용한 등맥의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한요소 프로그램에서는 등맥의 요소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그게 포뮬레이션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용해도 대부분의 물리량을 다 예측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묘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파라메트릭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들으시게 되면 좌표장과 변위장을 같은 함수를 사용한 형상함수를 같이 쓰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형상함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요소인데 가운데 점이 들어가 있는 고차 요소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고차 요소인데요. 얘도 형상함수 만들면 이렇게 면으로, 아까는 이제 1차원이었기 때문에 선으로 이렇게 함수화 시킬 수 있었지만 얘는 면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이 고려되는 자기 자신에서는 1, 나머지는 0을 맞추기 위해서 면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바로 이 면에 대한 함수가 이거의 1번에서의 형상함수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은요. 얘는 가운데에선 1이 되고 나머지 점에서 다 0이 되도록 만든 이런 형상의 면함수가 되겠죠. 이런 면함수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함수들이 나오고요. 사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자기 자신 1, 나머진 다 0 하는 4개의 형상함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는 이 구절점 이제 평면 요소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형상함수가 총 9개가 나오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상함수는 절점마다 나옵니다. 절점이 3개짜리는 형상함수가 3개 나와요. 절점이 8개라면 8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절점에 따라서 형상함수가 나온다. 이 형상함수는 그리고 이 형상함수는 변이 모양도 얘로 이제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이런 모양, 이 모든 모양을 다 합친 것들을 다 합친 함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개를 합쳐서도 구할 수 없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변형이 생긴다 그러면 이 요소로는 묘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긴 지금 9절점인데 우리는 8절점짜리 요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판요소 할 때. 그럼 가운데 절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절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러한 변형 형상은 걔가 묘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명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뭔가 변형이 발생되는 어떤 구조물에다가 그 요소를 8절점짜리 요소를 쓰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약간은 부정확한, 이걸 다 합치면은 가운데 뭔가 부풀어 오르는 형상을 묘사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부정확한 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운데가 볼록 들어가는 형상은요, 사실 많이 발생은 하진 않지만 막구조 같은 경우 봅시다. 막구조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처지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특히 면회 방향에서 그러는 풍압이나 이런 거에서 쑥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변위가 많이 발생하겠죠. 막구조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면회 방향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8절점짜리 막구조로 쓰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형상까지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9절점짜리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알아야지만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요소 써야겠다라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다 쉘 요소, 강판을 보통 모델링할 때 쉘 요소를 많이 쓰는데 그런 거는 A 노드 요소를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만약에 막구조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압력이 좀 구조물이 좀 약한데 변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변형이 많이 생기는 어떤 현상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는 구절점 쉘 요소를 사용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함수란 뭐냐면은요, 이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발생되는 형상을 미리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면의 방향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은요, 면내 방향으로도 이런 이제 크기를 가지고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다니 가운데가 많이 이쪽 X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Y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Z 방향으로도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Z 방향으로 이렇게 뿔룩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X, Y, Z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Z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경우는 이제 심하게 나오는 어떤 거동은 이제 이렇게 9절점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소에 따라서 형상함수에 따라서 이제 얘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변형 형상의 형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런 형상 함수가 있죠. 그 형상 함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요소를 포뮬레이션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저 이런 수식 되게 싫어하는데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적분점을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적분식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분식을 써봤습니다. 요소 포뮬레이션은 이렇게 일반화된 수식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크사이 에타라고 해서 이렇게 가우시엄 플랜이라고 평면이 있는데 그쪽에서 축을 나타내는 크사이 에타 저쪽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약속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적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얘를 리얼하게 적분을 하면 좋죠. 리얼하게 적분을 하면 좋은데 컴퓨터는 적분식이 요소의 형상, 크기, 좌표점 이런 거에 따라서 적분식이 그때마다 다 달라지고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꿔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로 적분을 할 수 있는 수치 적분 방법을 고안을 해냈고요. 옛날에 가우스란 사람이 그래서 가우스 구적법이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냈죠. 그래서 꼭 적분식을 인테그랄을 안 쓰고 적분식을 안 쓰고도 충분히 정확도가 좋은 적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실제로 그 방법을 고안을 해냈던 겁니다. 보시면은요, 저기 포물선 함수가 있다고 봅시다. 포물선 함수. 포물선이요? 네, 포물선 함수요. 왜? 형상 함수 중에 고차 해봤자 2차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그 2차 함수가 바로 포물선 함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물선 함수가 있으면 이제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넓이가 이제 적분값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가우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그때 이제 적분 구간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좀 적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를 매핑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자신만의 공간에다가 나는 무조건 A, B가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다가 이 공간을 만들 거야. 그래서 매핑을 한 거예요. 이 모양은 똑같지만은 이 X축에 대한 이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적분 구간이 A, B면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가죠. 수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가우스 구적분 썼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고정을 시키고 함수도 이쪽으로 치환을 한 겁니다. 치환. 그래서 이쪽으로 함수를 치환을 했어요. 이쪽은 t축인데 이렇게 ft로 돼 있죠. 이쪽은 x축으로 해서 fx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t를 x로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함수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치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매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만든 거죠. 매핑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어떤 x1과 x2라는 어떤 고정점이 있는 거죠. 고정점이 있고 그래서 이 사각형
이게 사다리꼴이 생기는데 이 사다리꼴을 위아래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있는 파란색 넓이와 이 노란색 넓이가 같아지는 점이 생기겠죠. 이 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얘는 이걸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보면 이 넓이와 이 노란색 넓이가 같아지는 이때를 찾은 건데 하다 보니까 이 x1, x1, x2가 고정점으로 이제 픽싱이 돼 있고 여기다가 가중치를 줘서 이 함수값이 있죠. x1에서의 함수값과 x2에서 이 함수값에다가 어떤 가중값을 집어넣어서 했더니 이거랑 똑같아지더라 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가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가우스 적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x1, x2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가중값을 알면 되는데 그 가중값은 가우스가 다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이 두 점에 대해서 적분을 수행할 때는 가중값이 얼마다, 가중치가 얼마다라고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다? 이 점에서의 이 함수값만 알면은 이제 정확하게 적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분법을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도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그것도 컴퓨터도 적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값만 갖다 놓고 그 함수값 계산한 다음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만 하면은 바로 그냥 나옵니다. 적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도. 자,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할 게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해서 매핑, 공간 매핑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공간 매핑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자코비안 이제 디터미넌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뭐다? 얘는 크기가 2이고 얘는 크기가 b-a죠. 이 크기 2와 이 b-a의 비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1차원적으로 보면 비례값이 되고요. 면으로 하니까 그 넓이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2점 적분을 수행하게 되면 정확히 2차 함수까지는 정확하게 적분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요소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잘려 있습니다. 막 잘려 있는데 이걸 가우스 공간으로 매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이쁘게 돼요. 왜? 마이너스 1, X축으로도 마이너스 1과 1, Y축으로도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딱 나누기 때문에 이 사각형 요소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으로 매핑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크사이축과 에타축이라고 일단 나타냈는데요. 매핑 공간에서 이 두 축을. 그래서 이때 두 점 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우스가 찾아낸 게 x1,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x1과 x2지만 2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2x2 적분이 돼서 4개의 적분점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간상 이 요소 내에 생기는 어떤 내력의 합은 내력을 합이라든지 어떤 거를 내력이라고 해봅시다. 내력의 합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때 여기에서의 내력을 합을 계산해서 여기 자코비안 역변환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중값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적분점의 좌표 해가지고 뭐 그냥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그 사이에와 에타 ij가 있는데 이 적분점 1번, 2번, 3번, 4번 적분점에서의 각각의 좌표인 요 값들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된 좌표들 요 값들을 넣고 가중값 W는 가중치가 되겠는데 그 점에서의 가중치 1, 1, 1, 1 4개 집어넣고 그냥 다 더해버리면 서메이션 하게 되면 기호는 서메이션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4개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더하면 그냥 적분이 간단하게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 포뮬레이션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유한요소의 계산,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모든 유한요소의 계산은 적분점에서 수행이 됩니다. 적분점에서 응력관계, 그러니까 그 구성방정식이라고 하죠. 응력변형률 관계식은 모두 다 적분점에서 수행이 되고 그 응력을 면적으로 적분을 하면 내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응력을 적분할 때 가우스 적분법을 통해서 내력을 절점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모든 응력 상태는 다 적분점에서 계산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신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모든 응력은 적분점에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콘크리트 균열 해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균열 해석을 하시게 되면 걔는 인장 강도가 얼마다,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3이다.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3 이상이 되는 응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응력 결과로서 3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얘가 이 콘크리트가 버틸 수 있는 건 3메가파스칼까지인데 4메가파스칼이나 3.1메가파스칼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3을 넘는 값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소, 여기 검정색은 절점이고요. 이 붉은색은 적분점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여기는 이제 뭐 어떤 요소의 면인데 솔리드 요소의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 요소의 면이 있는데 아니다. 솔리드 요소면 이제 보요소의 면이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분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시면은요. 이쪽에 형상함수를 통해서 이 적분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꼬였는데요. 이 적분점에서 이제 응력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분점에서 응력 결과들이 나오면은 프로그램 절점 결과로서 변환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절점 결과를 변환을 해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두 점을 선형적으로 쭉 그은 다음에 익스트라폴레이션 해버립니다. 선형 보관, 보회법을 한다는 얘기, 보관이 아니라 보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 보회법을 사용해서 그냥 절점 값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적분점에서는 명확하게 3이라는 최대 응력이 최대 강도가 3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해석했더니 1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회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얘는 3 이상의 값이 찍힙니다. 절점에서.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요소도 3이고 얘가 2면은 보회법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이 정도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절점에서는 두 개의 응력, 서로 다른 응력 값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이 값을 써야 될지 이쪽에서 보호되는 값을 써야 될지 이쪽에서 보호되는 값을 써야 될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평균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점 응력 결과로서 출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값들은 다 절점 평균값이 나와요. 절점 평균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이 이쁘게 컨투어가 이쁘게 그려집니다. 나이스하게. 그래서 그럼 부정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한 값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분점에서의 결과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비선형 유한요소 프로그램들은 적분점 결과를 뽑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 그냥 절점에 나온 결과값 가지고 보고서나 아니면 뭐 논문 결과를 싣게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3이라고 설정해놓고 했는데 컨투어 결과 보니까 맥시멈이 3.8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이제 논문 썼을 때 상당히 난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피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출력 결과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된다? 적분점 결과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를 피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선형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평균 내서 크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인접한 적분점들에서 나오는 결과값들이 이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 내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선형 해석을 하는 경우. 근데 비선형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콘크리트처럼 취성 재료를 다루는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해석할 때 이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적분점 결과를 뽑아서 논문을 쓰시거나 보고서 꾸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그냥 보고서 쓸 때 그냥 저도 절점 결과 그냥 갖다가 싣고 막 그래요. 근데 논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적분점 결과를 반드시 쓰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논문들이 절점 결과 그냥 갖다 뿌려주고 있어요. 보면은 저도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냥 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제가 뭐라 그런다고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바뀌실 수 있습니다. 적분점 결과를 꼭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FEM 수업을 들을 때 유한요소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소, 사각형 뭐 플레인 스트레스 요소의 강성 행렬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플레이트는 이런 거동을 하면서 강성 행렬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기하비 선형은 포뮬레이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실 텐데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 다른 곳도 이런 커리큘럼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비선형 해석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언제냐면 해석할 때 이터레이션 기법을 갖다가 적용하시오. 근데 뭐라란 얘기지? 그때 멍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수치 해석 시간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따로 배웠는데 두 개가 매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요소법만 하신 분들은 이제 비선형 해석하실 때
요쪽 수치 해석할 때는 이제 그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수치 적분이라든지 수치 미분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배우기 때문에 반복 기법에 대해서 많이 안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실무로 부딪혀가면서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일반적이고 그때 노하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거를 그럼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가서 저도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선형 해석은요, 증분 하중을 통해서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선형, 이제 하중 한 방에 딱 주고서는 해석해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오토 스태핑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한다고 해도 정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의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중을 잘라서 주셔야 되는데 잘라서 주는 방법이 하중 증분 방법이 있고 변이 증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일반적인 콘크리트 고동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피크와 프리피크, 포스트 피크가 있죠. 그러면 이 프리피크 같은 경우는 하중 증분을 통해서 하중을 잘라서 이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뒤에 있는 포스트 피크 부분은 해석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요. 그래서 수평선을 찍었을 때 이게 정해라고 보면은 정해야 만나는 점이 솔루션이 되는데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포스트 피크가 하면 얘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근데 변이 증분, 즉 강제 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변이를 통해서 조금씩 이 절점이 이렇게 변해가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따라와라는 거죠. 변이 하중을 통해서 주게 되면 모든 값, 포트피크까지도 거동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은 취성 거동을 하는 재료 구조물은 이렇게 변이 증분을 통해서 해석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변이 증분을 어떻게 줍니까 하면 나중에 다이아나 따라하기 예제나 이런 것들 변이 증분을 어떻게 주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갖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중 증폭 방법에 또 하나가 있는데 아크랭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크랭스는 이제 뭐 좌굴이나 이렇게 변형이 스냅백처럼 이렇게 심하게 생기는 경우 이제 아크랭스를 사용하게 되면 되는데요. 변이법으로 해도 이게 앞에서 얘기한 변이 증분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 스냅백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아크랭스법을 따라서 쭉 따라가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취성 거동에서는 이런 거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변이법을 쓰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선형 해석 기법, 이터레이션 기법 중에서는 뭐 뉴튼 랩슨법이 있고요. 콘스탄스 스티프니슨 또는 쿼시 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뉴튼 랩슨은 이제 이렇게 곡선 형태의 정해가 있죠. 이 정해를 예측하기 위해서 처음에 서정적으로 기울기 가정해서 가다가 접선 기울기를 가지고 이 해인 F 익스터널 10톤이라는 이 외력을 주게 되면 이거를 따라가게끔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서 요 정해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 정해를 찾아갈 때 이 접선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이 접선 기울기란 요소의 강성,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나타내는데 그 강성을 접선 강성을 쓸 것이냐, 아니면 초기 강성을 쓸 것이냐, 아니면 활성 강성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접선 강성 그때그때 계산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접선 강성을 하면 정확하고 빨리 찾긴 하겠지만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피크점 부분에서는 기울기 강성이 0이 되기 때문에 발산을 많이 합니다. 그 음수가 돼도 발산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접선 강성은 좀 취성 재료에서는 많이 권장을 안 해요. 그래서 뉴튼 랩슨법이 빠르긴 하고 비선성이 적은 구조물에서 정말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선성이 큰 구조물에서는 비추해요. 저는 활성 강성을 추천합니다. 활성 강성. 쿼시 뉴튼 메소드라고 하는 데가 이따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이터레이션 할 때 계속 접선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만 접선 쓰고 그걸 콘스탄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할 수 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이런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대충 들어만 놨다가 뭐였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반복 해법을 뭔가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 문서를 다시 꺼내셔가지고 보신 다음에 이게 그 얘기구나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쿼시 뉴턴 방법인데 할선입니다. 할선. 보시면은 쭉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할선을 그어서 이 강성 기울기를 계산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할선 그어서 즉 이 이전 끝점이랑 출발점을 할선을 그어서 그 기울기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점, 이제 피크점 지나갈 때 되게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기울기가 0이 안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할선법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해봤을 때 성능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컨스탄트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 정말 해도 안 될 때,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수렴이 잘 안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이제 접선 강성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처음에 강성 한번 계산해놓고 그거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해석이 빠를 수는 있지만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뭐 3번, 4번에 끝날 걸 막 200번, 300번까지도 이터레이션이 가야만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중간에 죽거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얘는. 대신에 이터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비선형 해석 기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하면서 이제 비선형 해석할 때 팁입니다, 팁. 그거를 쭉 이제 적어놨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해석할 때 요소 크기 설정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마지막에 추가했는데 안 넣으려다가 이건 뭐냐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대학원생이다 또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논문을 앞으로 이제 쓰시게 될 텐데 논문을 쓸 때 유한 요소에서 요소 크기를 이제 정할 때 애매모호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 굵은 고치 최대 치수에서 2배에서 2.5배 정도가 무난하죠. 뭐 실제로 뭐 그렇게 쓰면 균열 해석할 때는 크게 무난하긴 해요. 하긴 한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원래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요소 크기를 정의를 해야 됩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터널 라이닝을 반 자른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보통 터널 라이닝 해석하게 되면 터널 주변 부분이 되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됩니다. 이쪽에서의 어떤 값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 관찰 포인트가 바로 라이닝 부분 근처가 다 되겠죠. 그래서 관심 포인트는 좀 잘게 잘라주는 게 좋은데 그럼 얼마나 잘게 잘라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오겠죠. 한 라이닝 한 8등분 하면 되나? 자,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로 잘랐을 때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여기 맥시멈 부분 보면 4.23이라는 게 나오고요. 4등분 했을 땐 4.334, 뭐 8등분 했을 때 4.487 이렇게 자르면 자를수록 값이 변해요. 즉 요소 크기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자른 거랑 남이 자른 거랑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맞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요소 크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논문처럼 이제 어떤 공인되는 어떤 곳에다가 쓸 때는 꼭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요소 크기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선형 재료로 놓으시고 그 개수를 여러 개의 개수로 잘라가지고 결과를 쭉 분석을 하신 다음에 맥시멈 값을 읽었을 때 이쪽에 이제 자른 절점 수가 되겠죠. 절점 수에 따라서 이쪽에 이제 결과입니다. 맥시멈 결과가 좀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값이 거의 안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논문에 딱 명확하게 쓰시면 돼요. 이때 몇 개 이상 잘랐을 때 이 변화가 2, 3%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래서 몇 개까지만 잘라서 이걸 모델링 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시는 게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논문을 쓰실 때 가장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 읽을 때 이런 게 없으면 얘는 초짜가 논문 썼구나 아니면 전문가가 썼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논문 쓸 때 넣게 되면 논문을 반 페이지든 한 페이지든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림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분량 늘리기에도 좋고 그리고 보다 명확하게 뭔가 정의할 수가 있고 난 해석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논문에 실으실 것을 저희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유한요소법에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과 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바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